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기본에 충실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빙기, 후빙기에 대한 대략적인 기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그 다음에 침식 기준면 같은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이어서 공부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오늘 빙기, 후빙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빙기, 후빙기 할 때 해수면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배웠습니다. 거기서 침식 기준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침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침식 한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해수면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한다. 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다가 있는데 간혹 산에서 내려오다가 호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수도 일시적으로 침식 기준면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하천의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이다. 그래서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고요. 후빙기 때 여러분 지금 북극의 눈물 다큐멘터리 보면 지금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투발루 같은 지역들은 앞으로 없어질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기사들을 봐도 어떻게 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빙기 때 기온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한랭하겠죠. 선생님이 기온이 낮으면 그만큼 증발량이 적다고 했어요. 증발을 안 해요. 위로 안 올라갔어요. 구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비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한랭, 건조한 시기가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후빙기가 되면, 간빙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니까 그만큼 증발량이 많고요. 증발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구름의 양이 많고요. 구름의 양이 많으니까 강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온난, 수분 혹은 위도에 따라서 고온 다습해질 수도 있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빙기, 후빙기 때 육지 면적, 해발 고도, 하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려서 자, 이거를 뭐 후빙기 때 해수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빙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빙기로 해수면을 어떻게 낮춰주면 되죠. 빙기 때 해수면입니다. 한 100m 정도 낮아졌는데 육지는 뭐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드러난 게 육지죠. 자, 이만큼이 육지였어요. 후빙기 때. 그런데 빙기가 됐어요. 어디까지 육지예요? 이만큼 육지예요. 육지 면적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해발고도는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발고도 0부터 이렇게 산의 높이를 정하냐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발고도 0을 시작으로 산의 높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산의 높이가 측정이 된다 그랬죠. 지금 해수면이 낮아졌어요. 여기서부터 0이에요. 산은 가만히 있는데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해수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이마트던 게 해발고도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천이라는 게 육지 위를 흐르는 물인데요. 그게 지금 하천의 육지의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확장됐으니까 하천의 길이도 같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개 같이 갑니다. 육지 면적이 넓어지고요. 해발고도도 높아지고요. 하천의 길이도 다 증가한다. 반면에 후빙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좁아지고 그 다음에 해발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천의 길이도 빙기 때보다는 짧아지겠죠. 자, 풍화는 어떠한 풍화가 더 우세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선생님 앞에서 풍화는 어떤 풍화가 있었죠? 기계적 풍화와 혹은 물리적 풍화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화학적 풍화가 있었습니다. 즉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있는데 빙기 때는요.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이 반복돼요. 융해와 동결,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그럼 식물의 뿌리 뭐 이런 것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빙기 때는 어떠한 풍화가 훨씬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물리적 풍화가 더 우세하다. 그다음 후빙기가 되면요. 좀 더 강수량이 많아진다 했죠. 좀 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고온다스, 온난 수변 환경에서는요. 화학적 풍화가 더 잘 발생하겠죠. 암석 속에 있던 철 성분이라든지 알루미늄 성분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산화가 돼요.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식생은요. 빙기 때는 식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요. 나무가 추우니까 잘 못 자라는 겁니다. 따뜻해지니까 나무는 점점 넓은 면적까지 자랄 수가 있는데 빙기 때는 그럼 비중으로 따지면 어떠한 식생의 비중이 증가하냐?
침엽수림, 냉대림의 비중이 증가할 거예요. 반면에 그 후빈기가 되면요. 따뜻해지니까 뭐 난대림이라든지 온대림의 비중이 더 빙기 때보다는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세하게 선생님이 잡아드렸고요. 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빙기와 후빙기의 지형 형성 작용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들으면 설명하는 걸 잘 듣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천천히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익숙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빙기가 아니라 후빙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천의 상류와 하류에서의 지형 형성 작용을 지금부터 비교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류에서는 하천에 무슨 작용이 우세하다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 당연히 침식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류에서는요, 하천의 상류에서는 침식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류에 가면 넓은 평야도 있고요, 선생님. 막 이렇게 퇴적 물질들이 쌓여 있어요. 맞아요. 하류에서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하류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빙기는요, 정확히 반대예요. 빙기 때 상류는요, 퇴적입니다. 빙기 때 하류에서는요, 침식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자, 빙기 때는요, 선생님이 그 간빙기 때보다 해수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겁니다. 이 하천의 하류는 결국은 뭐냐면 해수면의 연장선이죠. 지금 바다 쪽에서 해수면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봤을 때도 침식 기준면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예요. 하천이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깎아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자연 또 똑똑해요. 알아서 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침식 기준면이 내려갔기 때문에 하천은 침식 기준면 내려갔네? 더 열심히 침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죠. 그래서 빙기 때 하천의 하류에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한 거고요. 그래서 침식 기준면이 하강한 거랑 같이 가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시소를 먼저 그려놨어요. 시소를 안 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소가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기존의 침식 기준면 하상고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지금 한쪽이 내려갔고 한쪽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쌓았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빙기 때, 지금 나무가 없는 그림, 이 빙기 때는요, 왜 이렇게 상류에서 퇴적 작용이 활발할 수밖에 없냐?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빙기 때는 워낙에 한랭 건조한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무슨 풍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기계적 풍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풍화라는 거는 암석이 제자리에서 잘게 부스러지는 과정을 풍화라고 했어요. 얼었던 녹았다 하면서 계속 부서져요. 그런데 워낙에 춥기 때문에 이 부서진 암석 부스러기들을 지탱할 만한 나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생이 빈약해요. 그러면 이렇게 부서진 것들이 지탱도 안 해주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풍화산물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강수량 또 어때요? 한랭 건조하다 그랬죠. 강수량 적습니다. 즉 하천의 운반력이 매우 어떤 상태다? 운반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막 풍화산물은 막 계속 나오는데 운반을 안 해요. 그럼 어때요? 그 자리에서 계속 쌓여 있겠죠. 결국 퇴적이다. 그래서 퇴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시소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먼저 하류부터 갑니다. 왜? 하천의 하류가 해수면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먼저 아래쪽부터 잡고요. 시소놀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후빙기 한번 선생님이랑 시소놀이 또 해볼게요. 빙기 때 지금 이렇게 낮아졌던 침식 기준면이 해수면 상승해야 되죠. 해수면 선생님 그릴게요. 해수면 상승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연장선인 하천의 하류에서도 침식 기준면이 올라가요. 하천 급해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한 건데, 그러면 한쪽이 올라왔으니까 한쪽이 내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쪽이 내려왔어요. 이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침식작용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반대예요. 자, 지금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졌기 때문에 식생이 어떻게 된다? 풍부해요. 풍화산물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지탱을 딱 뿌리로 지탱을 해줘요. 어디 도망 못 가게. 거기다가
토양사물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지도 않고요. 풍화사물이 굴러다니지도 않는 데다가 그다음에 강수량이 늘어나니까 하천의 유량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강이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하천 운반력,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세져요.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다양한 뭐 V자 계곡도 만들고 그렇게 뭐 하한 당구도 형성시키고 더 깊게 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류에서 어떠한 퇴적작용이 만들어지는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천하류에 어떤 퇴적작용이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지리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지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천 지형에서도 배울 건데요. 하천 중하류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평야가 바로 범람원이에요. 후빙기 하류에서 생겨나고 있는 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주 또 지금 후빙기 하류, 하천 하류에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에서도 볼게요. 해안에서도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 과거에 빙기 때는 서해와 남해의 대부분이 육지였죠. 거기에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봉우리들은 섬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해안이 바로 뭐다? 리아스식 해안이다 라는 것도 바로 호빙기가 되면서 서해는 육지였다가 바다가 되면서 만들어진 복잡한 해안선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해안의 석호입니다. 이 석호는 나중에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해안의 석호도 깊은 골짜기에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가 가로막으면서 호수처럼 보이는 석호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갯벌. 갯벌도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지형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시소놀이를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확히 반대 작용이 빙기 때 작용이다 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랑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죠.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가장 오래된 지층이 분포하는, 암석이 분포하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A, C, E. 하나 띄우고 하나. 시원생대, 편마암으로 대표되는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생대는 지하자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어디?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 그래서 아래쪽 먼저 쌓인 게 조선계, 조선누춘군. 그래서 거기서는 석회석, 왜 바다에서 쌓인 생물들과 관련된 그런 석회질 성분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위에 뭐였다? 평안누춘군, 무연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석회석과 무연탄이 지금 많이 나오는 지역들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 B와 D 지역과 일치를 하죠. 우리나라 남한만 먼저 보시면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입니다. 선생님이 그 8강에서 지역 얘기할 때 태백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그 일대가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관련 지형과 그 다음에 지금은 석탄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럼 석탄을 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석탄, 무연탄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 바로 여기에 밀집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출제를 하면요. 애들이 막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렵게 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발 공룡 좀 내달라고 막 소원을 빕니다. 공룡. 공룡 제일 잘 아나 봐요. 공룡이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지금 경상도 일대 그리고 이 해남 끝까지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있는 이 부분이 경상분지죠. 여기서 과거에 우리 공룡들이 뛰어놀면서 발자국 화석을 남겨놨다. 그래서 이게 중생대 지층이었습니다. 작년 4월달 모의고사 감독을 하면서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얼굴을 딱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착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선생님 문제를 딱 봤는데 1번 문제에 그냥 공룡이 그냥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애들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미소를 날린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고개를 안 들고 그랬는데 공룡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내주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한 문제 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생대 지층은 이 G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신생대 지층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갈탄이라는 석탄 하나는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각변동과 관련해서는 구조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송림변동, 중생대 초기 때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랴오뚱 방향의 산맥을 형성시켰던 이 송림변동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중국 방향의 구조선은 이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보조선 운동은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렬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대보화강암이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관입했다는 거 하나.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이 한국 방향의 산맥은요, 그야말로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언제?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산지할 때요, 이 한국 방향은 한 번에 만들어진 1차 산맥으로 분류가 되고요. 중국 방향하고 랴오뚱 방향은 이 시기 때는 지질 구조선만 그였지만 나중에 경동성 요곡 운동이 발생한 이후에 그 지질 구조선이 계속 파여요. 파이면 그곳은 하천이 흐르고요. 그 상대적으로 옆에 주변 산지들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게 산맥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렇죠. 2번 이상의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차 산맥으로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틀립니다. 송림운동, 중국 방향과 랴오뚱 방향 산맥이 한국 방향 산맥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라는 설명은 틀린 거예요. 더 나중에 형성돼요. 지질 구조선만 먼저 그었을 뿐이지 형성 과정을 보면요. 얘는 2번 이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얘보다 더 나중에 형성된다는 거, 과정상에 의해서 붙여진 명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그러면 오늘 정말 본격적으로 배울 우리나라의 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의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산지 지형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전체적인 느낌, 전체적으로 일단 산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동쪽의 경사가 높다, 서쪽이 완만하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경동 지형의 영향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의 구분, 8강에서 선생님이 산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화산, 돌산, 흑산으로 구별을 했죠. 그 중에서도 돌산과 흑산을 기반함의 그 차이를 두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도 재밌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을 좀 심화시키는 수준에서 수업을 할 거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보면 주변 다 산이야, 산.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요. 해발고도 500m 이하의 산지가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야말로 높은 산지 없고요.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봤을 때 남한에는요. 2000m 넘는 산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우리나라 산 오면 동산이네, 언덕이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산성 산지다. 산의 성격이 낮다. 그 다음에 뭐처럼 남아있다? 언덕구자입니다. 언덕처럼 남아있는 산지다. 그래서 장구성 산지라고도 하죠. 자, 그나마 높은 산지는 어디에 있냐? 그나마 높은 산지는 선생님이 8강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큰 산줄기라 그래서 1차 산맥으로 구별했던 그 산맥들입니다. 한 번의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있었죠? 낭림 있었죠. 또 뭐 있었습니까? 함경 있었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하나 더 마천령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남한에서 태백, 소백 이거는 그냥 나올 거예요. 다 언제 만들어졌다? 신생대 제3기 때 어떠한 성격? 경사 기울었대요. 비대칭적이래요. 그대로 요곡을 합니다. 윤기한 운동에 의해서 솟아버린 그 산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뚜렷하고 높고 연속성이 강한 산맥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우리나라의 지형들을 지금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을 이렇게 뚝딱 단면도 칼로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쭉 갑니다. 여기 사실 무슨 산맥 있죠, 여러분? 함경산맥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높아지죠? 함경산맥 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낭림산맥 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코스 단면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함경산맥입니다. 그리고 그 낭림산맥과 함경산맥 사이에 이렇게 높게 솟은 고원이 있는데 이게 말로 개막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대는 계속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이렇게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단면도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사실 이 중부지방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전형적인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부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높은 산줄기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소백산맥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 단면도도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그래서 이 한가운데가 높은 그러한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탐스런 자료에 있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선생님이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 정말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옛날에 모의고사에서도요. 이걸 보기에서 물었습니다. 경동성 요곡운동이 제3기인지 4기인지도 아는지 모르는지도 물었어요. 제3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신생대 제3기 때 이 동해지각이 지금 형성되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동해지각이 형성되면서 이 동쪽이 더 높은 횡압력,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한쪽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왔죠. 자,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윤기량의 차이가 있다. 사실 서쪽도 윤기를 하긴 합니다. 침강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동성 요곡운동 때문에 동쪽은 윤기하고 서쪽은 침강한 게 아니라 윤기량이 적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대각선을 그죠? 자, 이렇게 대각선을 이쁘게 잘랐을 때 1차 산맥들이 거의 이쪽에 치우쳐져 있었죠. 그래서 북동부 지역은 윤기량이 많았고요. 그래서 높고 험준한 뚜렷한 산지들이 이쪽에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서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윤기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낮고 완만하고 상대적으로 평야의 비중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리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런 지형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중부지방 동고서저가 있는데 자, 영향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남서부 지역의 산지는요. 그래서 저산성 산지라고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낮고 완만합니다. 반면에 북동부는요. 높고 험준하죠. 해발 고도도 높고요. 우리나라에서 험준합니다. 하천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대분수계입니다. 대분수계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물줄기가 모여야지 유량도 많아지고요. 하폭도 넓어지고요. 길이도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 떨어지는 하천은요. 그렇게 대하천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 길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유로가 일단은 북동부로 흐르는 하천은 유로가 짧고요. 그 다음에 하폭도 좁고요. 좀 소하천을 이루죠. 특히 남한 아래쪽에는 큰 하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서부로 흐르는 하천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하천들이 거의 다 남서부 지역으로 흐르죠. 우리 남한의 4대강, 한강, 금강, 영산강, 그 다음 낙동강이 남해로 흐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남서부 지역은요. 이 윤기량이 작았기 때문에 혹은 이 경동성 요곡운동 때문에 형성된 이 2차 산맥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손을 그려볼게요. 좀 그렇긴 한데 그 태백산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한국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안선하고 그대로 평행하게 달리고 있는 반면에 서쪽으로 뻗어 있는 이 산맥들은요. 나중에 지질구조선이 하천이 되고 그 주변이 산맥이 된 2차 산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해도요. 이 동해안 쪽에는 깊이까지 들어올 그게 안 돼요. 워낙에 이게 해안선하고 산맥이 평행하게 달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능선과 능선 사이에 조금씩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요. 워낙에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가 완만해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더 안쪽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요. 해안선이 드나듦이 어때요, 여러분? 엄청 복잡하죠. 이렇게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한 해안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순하죠. 복습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해안선에서 우리 영해 설정 기준은 무슨 기선을 합니까? 통상기선, 최저, 저조선을 기준으로 12L을 주는 게 바로 영해 설정 기준에서 통상기선이었고 그건 우리나라 동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속했죠. 반면에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은요. 설정 기준도 달랐습니다. 직선 기선이었죠. 잠깐 복습을 했고요. 자,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은 당연히 평야지대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농업도요. 우리 밥 없으면 못 사는데 딱 논농사 짓기 좋은 평야가 그나마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논농사가 좀 힘듭니다. 물을 가두어 두기가 힘들어요. 넓은 평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밭농사 중심 혹은 과수농업 중심으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더 이게 덧붙여서 선생님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지형 때문에 도로망도 어떻게 뚫려 있냐면 남북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1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죠. 왜? 이렇게 뚫기가 좀 쉬웠겠죠.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기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도로망인 남북으로 뚫기가 좋은 지형이다. 왜? 남북으로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로 뚫기에는 너무 험준한 지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남북으로 먼저 뚫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산줄기들은요. 문화라든지 생활권의 경계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후에서 정말 중요하게 배울 건데 이 산 하늘을 두고요. 다우지와 소우지가 갈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정말 덥고 한쪽은 서늘한 그렇게 기온과 강수의 차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팬 현상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차이를 유발하죠.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러한 지형 때문에 나온 발전 양식이 수력 발전 양식이 뭐냐면 유역 변경식 발전소입니다. 자, 우리 남한에서 대표적인 게 강릉 유역 변경식 발전소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고서저입니다. 그런데 수력 발전이라는 게 여러분 물리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낙차가 커야 되는데 이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완만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낙차는 크지 않아요. 수력 발전하기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좋아요. 근데 대하천은요. 다 이쪽으로 흐른다 했죠. 그래서 강의 흐르는 구역을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구역을 변경해요. 터널을 뚫어가지고요. 물줄기를 이쪽으로 변경해요. 그래서 유역 변경식 발전 양식이 바로 이 지형 때문에 경동 지형을 활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맥을 또 계속 구별을 해볼 건데요. 이제 형성 과정에 있어서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구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구조선의 방향, 산맥의 방향에 따라서 구별을 해볼 겁니다. 앞에서 이거를 하면 뒤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데요. 1차 산맥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만들어진 건 뭐 때문이었죠? 신생대 때, 언제? 제3기 때 어떤 지각 변동 때문에?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에 융기하면서 특히 동쪽이 많이 융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산맥들이 1차 산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험준하면서 연속성이 매우 뚜렷해요. 자, 어디 중심으로 분포를 한다? 우리나라 북동부 지역으로 중심으로 분포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는데 한번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낭림이 있죠. 자, 이제부터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낭림, 그 다음에 함경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고요. 수능 출제 문제입니다. 2012학년도 수능에서 이 보기가 나왔다는 거 선생님이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천령이 있어요. 마천령. 그 다음에 태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백이 있는데 신생대 제3기 때 이렇게 1차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생대 제3기 때 만들어진 1차 산맥은 모두 한국 방향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잘 보세요. 1차 산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이 한국 방향이 아닌 게 함경 산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백 산맥이 하나가 있죠. 2012학년도 수능에 바로 이걸 물어봤습니다. 함경 산맥은요. 지금 형성 원인, 작용 그 과정을 봤을 때는 1차 산맥이지만 방향성으로 따졌을 때는 얘는 무슨 산맥이다? 무슨 방향이다? 랴오뚱 방향이에요. 그리고 소백도요. 중국 방향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1차 산맥은 한국 방향이다, 아니다? 모두 한국 방향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1차 산맥이 있는데 한국 방향의 산맥들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아닌 게 있다는 거. 랴오뚱하고 함경과 소백은 아니라는 거. 함경 산맥과 소백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방향 산맥은 모두 1차 산맥인 거 맞지만 1차 산맥이 모두 한국 방향인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수학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1차 산맥 요거 제발 좀 조심하세요. 수능에서도 나왔고 내신에서도 난이도 높이는 문제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산맥은 뭐냐면 자, 요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2차 산맥은 일단 중생대 때 우리가 송림 변동이든 대보조산 운동이든 뭐를 겪는다? 중생대 때 지각 변동을 겪습니다.
지각 변동을 겪은 다음에 이제 지질 구조선이 그여요. 금이 가죠.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생대 초기가 될 동안 계속 오랜 침식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평지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냥 완전 평면이었어요. 금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생대 제3기 때 무슨 요곡 운동이 발생해요? 경동성 요곡 운동이 발생하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금이 지지지지직 가 있었다고요. 근데 평평해요.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하천이 빨리 흘러내릴 수도 없고요. 침식력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솟아요. 신생대 제3기 때 이렇게 솟습니다. 기울기가 생기죠. 미술을 잘못 배웠나?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천이 침식력이 생기는 거예요. 침식력이 생기면서 어디를 파기 시작한다? 이 지질 구조선, 약한 틈을 따라서 하천이 침식을 하게 되고요. 계속 침식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보면, 이걸 앞에서 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천이 흐르고. 상대적으로 그 주변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이게 산맥이 되는 겁니다. 침식이 지금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죠. 어디를 차별적으로 계속 공격을 했어요. 지질 구조선만 지금 계속 차별해서 계속 때리고 있죠. 침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침식 기준면을 따라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일어난다.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질 구조선이었던 곳은 결국 뭐가 흐르게 되고 하천이 흐르게 되고요. 그 주변이 뭐가 되냐면 그 주변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2차 산맥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지질 구조선이 그요. 거기서 차별 침식이 일어납니다. 한 번, 두 번. 2차 산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산맥은요. 지금 그나마 주변에 상대적으로 높은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다? 낮아요. 1차 산맥에 비해서는 해발 고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도 어떻다? 연속성도 조금 떨어진다. 뚜렷하진 않습니다. 끊어지는 곳도 있고 연속성이 조금 낮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쪽에 주로 위치하는 지금 보시면 이런 산맥들이에요. 이런 산맥들 이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산맥들의 이름을 물어볼 리도 없고요. 내신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이걸 모른다고 해서 수능 문제 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산맥의 형성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구조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건데 요거는요, 지금 유탐수론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형성 과정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나눴던 반면에 구조선 방향에 따라서 보시면 일단 한경까지 랴오뚱 방향이에요. 한경까지도 1차긴 한데 일단 방향성을 따졌을 때는 랴오뚱입니다. 일단 거기 우리 뉴탐스런의 랴오뚱 방향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동북동, 서남서라는 방향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동서남북은 알죠? 자, 동서남북. 이게 4방위체고요. 그걸 한 번 더 나눠볼게요. 이게 8방위체입니다. 북동, 남동, 남서, 북서. 그걸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슉, 슉. 반반씩 더 나눠주면 돼요. 이게 16방위체예요. 그러면 이 동북동은 너무 쉬워요. 이제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북동은 북동인데 어디에 가까운 북동? 그렇죠. 동쪽에 가까운 북동이에요. 동북동. 그럼 서남서는요? 남서는 남서인데 서쪽에 가까운 남서기 때문에 이게 서남서예요. 이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산맥의 방향성을 우리가 랴오뚱 방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요동반도를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으로 따지면 이게 랴오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방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 중국 방향. 북동, 남서 방향으로 돼 있죠. 북동, 남서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북동, 남서. 이게 중국 방향이죠. 조금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까? 기울기가 좀 더 기울어졌죠. 그 다음 한국 방향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북북서. 그 다음 남남동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자, 북북서. 북서는 북서인데 북쪽에 더 가까운
북이죠. 그래서 이게 북북서, 그다음에 남남동.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기울기 정도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16방위체 이해 못하실까 봐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게 뭐냐면 지금 신생대 제3기 때 형성된 융기지형이 시험 문제 선생님이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융기지형 1입니다. 융기지형 1이라고, 융기 1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앞으로 융기 2, 융기 3, 융기 4까지 나오겠죠. 감입, 공리하천, 하안당구, 해안당구까지 이 옆에 융기라는 글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원래는 지금 보시면 신생대 중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계속된 그 대보조선 운동 이후에는 큰 지각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깎여요. 평면이요. 동서남북 다 평면입니다. 그랬던 것이 신생대 중기, 제3기 때 초기든 3기든, 중기든 거의 3기에 해당이 됩니다. 4기는 되게 짧아요. 신생대 전기에서 봤을 때, 전체에서도 봤을 때도. 그래서 신생대 제3기 때 비대칭적인 요곡운동, 즉 경동성 융기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동고서저의 지형을 형성하는데 융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평탄했던 면이 그대로 높이만 올라와서 그 상태를,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형을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고위평탄면은요, 지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지금 여기가 600이에요. 여기가 지금 800, 1000이에요. 고도는 더 높아요. 그런데 등고선의 간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600에 있는 등고선의 간격보다도 오히려 더 넓죠? 완만한 거예요. 오히려 고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면이, 완만한 면. 이게 바로 고위평탄면의 지형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지명으로서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대관령도 자주 나오고요. 뭐니 해도 평창군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의 간격이 완만하다. 등고선의 간격이 고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만하다는 그 특징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고위평탄면이 어떤 느낌이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평야보다는 그래도 조금 굴곡이 있죠. 기복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산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느낌을 선생님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정도 느낌이 고위평탄면이구나. 여기 해발고도 지금 700, 800, 900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구과학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고위평탄면에서 어떠한 농업? 고랭지 농업을 한다. 고랭지 채소 농업을 한다는 건데, 자, 이 고랭지 농업은 벼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채소 농업을 주로 합니다. 서늘한 기후 조건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해발고도 높습니다. 평지에 비해서 어느 철? 여름철이 서늘하죠. 겨울은 나오지도 않아요. 당연히 농사가 안 되는 계절이고 평지에보다 더 춥기 때문에 여름철 서늘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평지에서는 7월, 8월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잎이 얇고 약한 채소들은 말라 죽기 때문에 아예 수확을 하지 못해요. 키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시원해요. 평균 온도가 평지에 비해서 한 5도 정도가 낮아요. 5, 6도가 낮기 때문에 채소가 자라기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농사 짓기에 좋은 평탄한 지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채소 농사의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채소의 생명. 어떻게 값을 높이 받을 수 있죠? 신선해야 되죠. 근데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도로교통, 영동 고속도로라든지 이 강원도를 연결하는 각종 도로망이 계속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거리가 짧아지니까 이 고랭지 채소 농업이 점점 유리해지고요. 이 고랭지 채소 농업은 수확 시기가 차별화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할 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 할 때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랭지 채소 농업이 한때 무작위로 막 늘어났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위평탄면의 이용이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목장으로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왜? 여기는 우리나라 봄이 엄청 건조하거든요. 근데 평지에서는 엄청 건조한데 반면에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낮으니까 증발량이 적어요. 여전히 그 토양의 수분을 잘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서늘하면서도 토양에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애들이 먹기 좋은 목초 재배에 아주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평지에 평지. 얘네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운 고위평탄면에서 키운 그 소 행성한우가 정말 맛있죠. 애들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자라서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스키장. 인간이 적당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고도죠. 그러니까 경사도죠. 이게 여기서 이제 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올해 슬프게도 스키장 한번 못 가고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네요. 그죠? 자, 아무튼 스키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형 조건도 적당한 경사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도 여기가 눈이 많이 내립니다. 최근에 보니까 눈 폭탄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아무튼 눈도 많이 내리는 기후 조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열대야가 없는 고원의 도시 태백이라고 돼 있죠. 그만큼 고도가 높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뭘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요. 피서지로도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 해발 고도를 가지고 지역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평창이 햇빛 700. 이 고도가 사람 살기 되게 좋대요. 여름에 특히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고도도 뭐 인간의 몸에 신체에 되게 좋은 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 700이라고 적혀 있는 브랜드는 평창 브랜드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가 바람이 세요. 왜냐하면 주변에 걸리는 게 없어요. 바람은 마찰이 없어야 풍속이 그대로 유지되고 풍속이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간 지역이나 안 그러면 바로 바람이 오는 해안가 혹은 섬 지역에서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가 풍력 발전하면 바로 떠오르는 지역일 수도 있지만 풍력 발전 에너지 발전량은요,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풍력 발전소가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고산지대고 거기다 평탄하죠. 이런 것을 이런 건물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물 이러한 풍력 발전소를 세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고랭지 농업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확 시기 차별화를 둔다고 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나도 가서 고랭지 농업해야지. 그러면서 살림 벌채를 해요. 그리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골프를 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무 다변을 골프장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지고 나무를 대신해서 뿌리가 아주 얕은 그러한 채소, 그 다음에 뭐 잔디 뭐 이런 게 자라다 보니까 큰 비가 내리면 그대로 이렇게 토양이 빗물에 쓸려가는 토양 침식이 발생을 해요. 일종의 이것도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 산사태가 나면 인간에게 피해가 오죠. 거기다가 고랭지 농업한다고 비료 쓰죠. 농약 쓰죠. 거기다가 목장하면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양들이 이제 배설물을 막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로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썩은 물이 된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도암댐 같은 경우에는 4급수 이하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수질오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개발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토양이 침식되고 없어졌어요. 토양도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토양의 힘도 여러 번 농사를 짓고 과도하게 이용하다 보면 힘이 약해집니다. 지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영양부터 빠져나가겠죠. 계속 객토라든지 복토, 손님 객자예요. 딴 데서 손님 토양이에요. 가지고 옵니다.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러한 객토 복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위평탄만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정리할 건 뭐냐면 우리 산의 종류입니다. 산은 선생님이 화산이라든지 화산, 그 다음에 돌산, 그 다음에 흑산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화산은요, 우리 나중에 생태 지형에서 저 뒤에 단원, 지형 끝 단원에서 카르스트 지형과 함께 우리나라의 특수 지형으로 선생님이 정말 세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는 그냥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와 연관돼서 그냥 우리나라 화산 활동은 언제 발생했다? 신생대 제3기 말부터 4기 초라는 거. 그래서 우리 현무암의 분포 하면서 이런 지역들을 봤었죠. 여기는 조금 현무암은 아니지만 아무튼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형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신생대 제3기 말부터 4기 초에 형성된 암석이다. 이 정도 느끼고 그냥 넘어갈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흑산하고 돌산을 구별해야 돼요. 흑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토양층이
폭신폭신한 흙으로 돼 있구나. 산이 폭신폭신한 흙으로 돼 있구나. 돌은요, 그야말로 그냥 돌덩어리구나 라는 느낌이 들 텐데 그것은 이 산의 기반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반함부터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흑산의 기반함은 뭐였냐면 편마함이에요. 선생님 그 편마함 그거잖아요.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퇴적암이라든지 화성암이 그냥 성격이 변해가지고 된 변성암 중에 가장 유명한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치밀해요. 그게 토양으로 부서지면 어떻게 되냐면 밀가루처럼 아주 미세한 점토질이 됩니다. 이런 점토질은요, 이렇게 비가 내려도 이렇게 풍화물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비가 내려도 잘 쓸려가지가 않아요. 밀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물을 부어보면요, 오히려 지네들끼리 엉켜가지고 더 이렇게 밀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십 년,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쌓여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토양층이 두껍게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런 두꺼운 토양층에서 나무들은요, 뿌리를 내기가 쉽겠죠. 식생이 매우 풍부해요. 지하수도 풍부해요. 그래서 자, 반면에 경사도는요,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막 경사진 안반도 없고요, 봉우리 끝까지 토층으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 경사도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이 어머니와 같은 산으로 불리는 이 지리산이라든지 덕유산이라든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산의 위치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반면에 돌산은 뭐냐면 기반함이 화강암이에요. 이 화강암은요,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졌죠? 땅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땅 속에서 천천히 굳어서 만들어진 관이밥 혹은 심성암이라고 했죠. 얘가 땅 속에서 굳으면서 이런 수직 전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땅 밖으로 드러나면서는 수평 전리도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리라고 했는데 선생님 전리는 틈이에요. 이런 곳은 어떻게 되냐? 풍화라든지 침식에 매우 약하겠죠.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진 게 그나마 뭐냐면 전리가 적은 부분은 단단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산의 봉우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강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윗부분이 다 걷어지고 화강암의 일부도 풍화된 약한 곳은 날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있던 곳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지하 10km에 있었던 화강암을 다 날아가고 우리가 지금 산 봉우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오래된 땅이라는 거, 이만큼이 다 날아갈 동안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화강암은 그 앞에서 배웠던 편마암처럼 점토질로 부서지는 게 아니라 모래질, 약간 굵은 입자로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내리면 비가 오면 다 쓸려가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 큰 봉우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돌산은 화강암이 기반암인데 토양층이 두껍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래가 다 흘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식생도 흑산에 비해서는 빈약하죠. 그리고 경사도도 매우 급경사입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악자가 들어간 산이 많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산들 몇 개 한번 찾아보면 북한에서 금강산 12,000 봉우리, 그게 화강암 덩어리라는 거. 그 다음에 설악산의 위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북한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의 북쪽에 북한산이 있고요. 남쪽에 관악산이 있다. 둘 다 화강암 덩어리를 기반으로 한 돌산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지리산이에요. 어때요? 끝까지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죠. 어머니와 같은 산. 자,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돌산인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가 지금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돌산과 흑산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돌산의 기반암이 뭔지, 흑산의 기반암이 뭔지입니다. 돌산이 무슨 기반암이었죠? 그렇죠. 화강암이 기반암이었고요. 흑산은요, 편마암이 기반암이었던 게 토양이 부서져서 흑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생의 특징이라든지 지하수가 어디가 많은지, 그 다음에 경사도라든지, 그리고 산의 주요 산들의 위치라든지 이름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지형 형성 작용과 산지 지형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문제 꼼꼼히 단원 종합 문제도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